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꿈나무 특강이에요. 그 원래 예정이 되었었던 10분 사업 계획서 상담 일지를 하나 선정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예외적으로 전체 공개로 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신청자 중 한 분이 일반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본인이 조금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본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또 뭐 제 입장에서도 일반 공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10분기 사업계획서 상담일지, 이제 제가 사업 진단 캔버스라고 했죠. 그 안에 들어왔던 이제 요청건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저트 기계. 그러니까 언뜻 그냥 이름만 들어도 대충 상상이 되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 디저트를 만드는, 아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초콜릿 같은 거 녹여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강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거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이 사업 자체를 진단해보자. 이게 뭐 사업 계획서 잘 써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투자 유치 받는 거 좋은데, 정말로 이 사업 자체를 봤을 때 이 상태로 괜찮은 것일까? 그걸 한번 스스로 좀 진단을 해봤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제가 요새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 멘토링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원래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포맷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나인 모델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실제로 써보려고 해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면 사실 그걸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전 단계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 진단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 지금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형태의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뷰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봐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창업 꿈나무 회원들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한 달에 한 2편 정도씩 캔버스를 선정해서 이제 리뷰 콘텐츠로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업 꿈나무 특강이기 때문에 맛보기 영상이 약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다 이제 특강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이템이 너무 만인에게 공개가 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떤 그 카테고리를 좀 바운더를 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지원해주신 분들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오늘까지 한 4일 동안 2분 지원하셨는데, 요 아이템 말고 다르게 지원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오후 1시에. 그분 거는 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어저께쯤 지원해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청사항이 뭐냐면은, 뭐 아이템 개요 밑부분은 제가 이따가 뭐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요 내용이에요. 다른 팀원들도 보게 전체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이분이 이제 꿈나무 회원을 아마 가입을 하셔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팀원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보기에 이제 계정을 좀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은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 공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제가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뭐 내용을 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베낄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라서, 뭐 한번 다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전체 리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캔버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일부 단어 몇 개는 조금 수정을 했는데, 미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일단 아이템 개요를 본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기계.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뭐 누군가가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서 딱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이 이제 3D 영상으로 가서 그 기계 안에서 약간 그 자동 솜사탕 기계처럼 이제 이런 노즐 같은 게 가서 뭐 초콜릿이나 그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쥐잉쥐잉쥐잉 해가지고 이제 3차원으로 뭔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사실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된 게, 3D 프린터 처음 나왔을 때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저랑 친한 사람들 몇몇이서 막 3D 프린터 얘기하다가 한번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실현은 안 됐고, 그게 벌써 한 7년 전, 8년 전 얘긴데, 근데 또 이걸 또 사람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게, 이걸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재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보면은 사업성이 그렇게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수요성의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아이템이 재미있음, 신선함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거를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적어놓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텐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다이애그노스틱 캔버스 여기 쓴 거 보면은 아마 이번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쓰신 분들은 내용 보시면은 아 글을 그렇게 잘 쓰진 못하셨구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정제된 형태의 사업 계획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줄이라도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건 적어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써서 저한테 던질 줄 아는 분이 훨씬 더 어떤 나은 창업자다? 오히려 이거를 공개를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조언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고객의 수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목적을 했던 건 뭐 아이템은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개요를 잡으셔도 돼요. 그냥 내 아이템은 뭐다. 그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라고 한다 그러면 고객이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착안을 했던 건 기존의 디저트에 질려서 새롭고 신기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디저트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이거를 좀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닌 게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기 마련이고 뭔가 좀 신기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기존의 디저트에 질렸다라는 표현이나 디저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지 고객들이 실제로 막 디저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뭐 부르짖는다거나 기존의 디저트 이미 질렸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수요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사실 디저트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즐기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또 뭐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필수품은 또 아니잖아요. 생필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뭐 고객들이 이런 걸 절실하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 적어도 그 정도로 절실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절실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디저트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바라는 경향이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근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아이템도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 요 정도 관점에서 수요를 조금 정의를 하시면 조금 더 시장을 가져가는데 좀 좋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뭐 사업 철학은 좋아요.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위해서 디저트 문화의 변화를 꿈꾼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대표님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디저트 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3D 프린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디저트 양쪽을 다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동시에 다 잘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아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한 부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파트너로 영입을 하셔야겠죠.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좀 차지로 치더라도 일단은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건 디저트하고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디저트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재미있는 어떤 기쁨을 같이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보여주고 싶다. 한 이 정도로 철학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바깥에 선보일 때도 약간 이런 키워드를 좀 앞에다 전면에 내세워서 그냥 디저트가 아니고 뭔가 4차 산업혁명을 뭐 선도하는 뭔가 그런 거기에 걸맞는 어떤 형태의 어떤 신개념 디저트다. 디저트의 이노베이션이다. 뭐 이런 좀 컨셉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뭐 사업 철학은 좋습니다. 뭐 충분히 좋은 사업 철학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 고객 여기가 사실 조금 문제인데
이 보시면은 목표 고객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1차 목표 고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누가 이걸 돈 주고 살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아마 이 디저트를 사는 사람은 어른들이 재밌다고 사는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막 재밌게 움직이면서 뭐 만들어가는 거 보면은 뭔가 되게 흥미도 느낄 거고, 그럼 부모님들이 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디저트를 사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관점에서 B2C 관점에서 아마 이 기계를 파는 게 아니고 디저트를 판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과점과 식당에 설치한다는 거는 고객이 제과점과 식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 대표님들이 보통 사업할 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목표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활용하는 사람, 즉 수혜 고객이나 수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구매력 있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누구한테 이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팔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마케팅 포인트가 나오고 시장 진입 전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1차 목표 고객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대표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좀 혼동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하고 제과점 식당은 완전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 부모라고 하는 고객층은 결국에는 이 내 기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부터 나는 기계를 팔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계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파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플래그십 스토어나 이런 데다 올려놓은 다음에 부모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을 사가게 되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근데 부모들이 이걸 살 거기 때문에 제과점이나 식당에 설치하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케팅 포인트가 고객이 제과점과 식당이 돼요. 이때는 B2B 모델이 돼요. 그리고 모델이 완전히 달라져요. B2C였을 때는,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디저트를 팔아야 되자면 여기는 기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계를 판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기계를 통째로 팔 거냐? 아니면은 뭐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뭐 오랜 뭐 3년 동안 뭐 한 달에 얼마씩 받으면서 이걸 할 거냐. 물론 뭐 초기에는 테스트 베드로 뭐 무료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은 좀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그 대표님께서 이거를 B2B 모델로 가져가야겠다. 나는 어쨌든 제과점과 식당에 이제 설치해서 거기 운영하는 운영 피를 받고 원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부모를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는 이 제과점과 식당이 해야 될 일이지 대표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뭔가 좀 유도를 하거나 홍보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도울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이라고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달라요. 여기 지금 시장 분석을 보면은 아이들은 새롭고 신기한 먹거리를 좋아한다. 제과점에서 식당에서 바로 만들어진 디저트는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고객층을, 목표 고객층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도대체 이걸 제품을 팔 건지 기계를 팔 건지, 사실 둘 다 팔아도 되거든요. 둘 다 팔아도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엔 이해관계에 상충이 된다고요. 만약에 대표님이 이 기계를 그냥 바깥에가 놓고 부모들이 마음대로 사갈 수 있게 하면서 제과점이나 식당에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아주 악의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과점이나 식당에 설치하고 그 앞에다가 누가 자판기로 그냥 앞에서 설치해버리는 방법도 있다고요. 그럼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식당 안에서 먹을까요? 밖에서 먹을까요? 이런 종류의 이제 이해관계 상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그렇게 막 무대뽀로 그냥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시작 자체는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테스트 베드로 돌려가면서 서서히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시작점을 정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자판기는 비추. 왜냐하면 자판기는 사실은 누가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 결과를 알기가 힘들고, B2C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저라면은 차라리 제과점이나 식당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몇 군데로 좀 테스트 베드를 돌리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확장 모델로는 이제 SPC나 이런 좀 그런 큰 뭐 베스킨라빈스가 아니구나, 그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쪽에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아예 OEM으로 공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모델을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시고 열심히 그쪽으로 영업을 뛰는 게 지금 시점에서 그게 좀 현실적으로 그나마 좀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일 1차적으로 매출 올리기 쉬운 건 길거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설치 먼저 해보고 그냥 돈 받고 파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는데, 근데 이걸 사업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판기 사업보다는 1차적으로는 B2B 모델로 일단은 가고 먼저 뛰어다닌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이제 플래그십
그 스토어를 운영하는 걸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 이 첫 번째는 뭐 틀린 말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분석 잘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과점이나 식당에서 바로 만들어준 디저트는 뭐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사실 좀 기술적인 한계점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이거는 시작점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진단을 하실 때는 둘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1차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돈을 받고 이 제품을 공급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좀 명확히 하시고 거기서부터 스타팅 포인트를 잡으세요. 만약에 정말 그냥 부모들에게 직접 팔겠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실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나와야 되고 형상도 되게 이쁘게 나와야 되고 되게 복잡하게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많고 제과점이나 식당이 공급한다 그러면 그쪽이 니즈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기계를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고 그건 너무 부담되니까 좀 구독 모델로 가겠다 그러면 그쪽 모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황인데 지금 시제품 제작 50% 완료의 제품 테스트 중 요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그걸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그 디저트는 아니지만은 그 추러스 만드는 기계 개발할 때 앞쪽에 그 추러스 이렇게 뽑아내는 틀 있거든요. 그 맨드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그 만드는데 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 기계 쪽에서 그런 만드렐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금속 같은 걸 강하게 밀어내면 거의 그 틀 형태로 나오면서 조금 변형이 되는데 추러스 같은 건 실제로 반죽 자체가 워낙 말랑말랑한 데다가 이게 튀겨지면서도 부풀어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씻고 나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형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상 잡는데 되게 많이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제품 제작 50% 완료라는 게 아마 이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디저트 쪽보다는 기계 쪽 베이스의 대표님일 확률이 높은데 아마 기계적으로 3D 프린터가 사실 뭐 글루건 같은 거잖아요. 노즐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콜릿 녹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게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잘 굳어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라고 생각해서 하셨는데 이게 아마 50%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디저트도 그냥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위로 이렇게 쌓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구현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왜냐면 녹여서 뿌린 다음에 뭐 굳으면 식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3D 프린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속도인데 과연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머리카락만한 두께로 뽑지 않고 좀 두껍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께를 어떻게 맞춰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뽑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뒤에 줄 서가지고 뭐 디저트 하나 뽑는데 2,000원 3,000원 내는데 하나 뽑는데 뭐 30분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5분도 길거든요. 보통은 이런 거 재밌게 하려면은 보통 한 1, 2분 안에 촥촥촥 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크기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제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거 초콜릿을 쓰실 것 같은데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템퍼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녹여가지고 굳혀버리면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의 크리미한 질감의 어떤 초콜릿 디저트가 나오려면은 거기에 사실은 생크림 같은 것도 조금 섞어서 가나슈 모양으로 만들어서 적절한 굳기와 적절한 부드러움과 적절한 달콤함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노즐로 이거를 짜가지고 쫙 할 때 그대로 적정한 온도에서 쫙 녹여서 나오면서 그대로 바로 굳어가지고 실제로 빠른 시간 안에 딱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먹음직한 그런 그 디저트가 딱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초콜릿도 재밌는 게 원래 초콜릿은 유통기한이 좀 긴 편이라 보통 우리가 이제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굳힌 다음에 빼면은 사실 그걸 몇 날이고 며칠이고 먹을 수 있지만 이런 3D 프린터 같은 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내가 템퍼링을 잘 하고 있는 초콜릿을 바로 뿌려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바로 나오자마자 굳은 약간 상온 상태 초콜릿을 우리가 먹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매력적인 맛이 날 거예요. 진짜로.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문제는 그거를 만드는 건 특허도 아니고 다 영업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50% 안 나왔거든요. 분명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것만 봐도 이거는
그 진짜 소비자들이 돈 주고 사 먹을 정도의 퀄리티의 맛을 뽑아내면 50%까지 안 나와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이 정도니까 나머지 금방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제형부터 다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테스트하실 때 그거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 초콜릿은 결국에는 쇼콜라띠에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한 명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원료 같은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노즐 같은 거 2개 써가지고 화이트 초콜릿하고 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것들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리 템퍼링을 잘해가지고 그 굳히는 기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초콜릿을 만들어가지고 굳혀서 입안에 녹는 방식하고 이렇게 좀 디저트 형태로 만들어서 입에 넣는 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실 때는 오히려 노즐도 그냥 원형으로 뽑는 게 아니고 별표나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한 그런 모양으로 뽑아내면은 겉으로 봤을 때도 좀 심미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 혀에 달 때 그 단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입에서 싹 녹을 수 있는 그런 질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그 층과 층 사이의 간극을 일부러 두는 그런 효과도 만드는 거죠. 혀에 닿는 느낌도 다르게 하고. 그런 거 감안하시면은 장담하는데 이거 50%는 아닐 것 같고 한 20% 정도밖에 안 왔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 여기 초기 시장 보니까 딱 나오네요. 여기 그 제과점과 식당에 테스트 기계를 설치하고 디저트탕 비용을 받는다. 아, 이게 이래가지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이걸 쪼갰구나.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테스트 기계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목적이시냐면, 아, 일단 제과점과 식당에는 우리가 무료로 주겠다. 무료로 줄 건데, 다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일부는 뭐 제과점에 줄 수도 있겠지만은 분바이 해가지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디저트상 비용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짝 어느 정도의 매출을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 이게 조금 포지셔닝이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판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동네 제과점하고 식당부터 뚫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필드 테스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단계부터 또 하셔야 되는 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돼가지고 노하우가 쌓였다 그러면 핵심 기술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SPC 같은 그런 그룹의 담당자나 이런 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뭐냐 좀 어느 정도 좀 뚫어야 되는, 좀 미리 판매망을 확보해서 바로 그냥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도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시제품이 웬만큼 완성이 된 다음이어야 되는 게, 사실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막 드문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흔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요. 3D 프린터를 써봤던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어디선가 이미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아이디어 자체가 참신하다, 혁신적이다가 아니고 진짜 원하는 퀄리티의 디저트가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놓는 기술력이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원재료에 대한 어떤 구성, 배합 비율, 그걸 만드는 어떤 노즐의 어떤 형상, 거기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 어떤 그 사출 속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형상으로 뽑고 온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게 다 노하우로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기업에서 이 기술을 뺏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진 않아요. 물론 뭐 그 기계를 사가지고 그대로 베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건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된 다음부터는 계속 브랜드 가치를 살려가지고 계속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여기저기 마케팅 열심히 하면은 회사의 브랜드가 사는 시점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그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대뜸 갖다가 뺏어가지고 유사 제품 만들고 이러면 바로 이제 돌을 맞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품의 완성도를 계속 높이면 높일수록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지긴 하죠. 그 사이사이에서 특허도 많이 내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드웨어들이 대부분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으려면 계속 이 아이템을 외부에 오픈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럼 또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이런 좀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대표님으로서는 되게 힘든 문제가 아닐까.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는 본인이 혼자서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시장 확장 계획을 보면은 일단 제품이나 식당 등을 중심으로 B2B를 해서
자판기나 가정용까지 가서 시장을 넓힌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일단 시작점은 어쨌든 제과점 식당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좀 추가를 한다면은 SPC 같은 그런 좀 거대 기업들하고도 좀 어느 정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력 갖춘 다음에 좀 컨택을 많이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성과 목표는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이거는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썼네요. 채널 구독자가 아니고 판매 대수인데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10대, 50대, 200대 이렇게 하셨는데 매출 목표가 지금 100만 원, 5천만 원이면 한 대에 50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1차 년도에 한 10대 정도 팔아보겠다 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200대, 1000대, 만대 이거는 뭐 충분히 이것도 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규모가 커질수록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규모의 경제도 있으니까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소요 비용이죠. 지금 보시면은 소요 비용을 5천만 원에 3천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손익분기점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5천인데 소요 비용이 3천이면 손익분기점이 여기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이거 잘못 쓰신 게 이거는 지금 소요 비용을 쓰신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원가를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정도면 원가가 나오겠다 이렇게 쓰신 것 같죠. 그러니까 한 대 500만 원이면 300만 원 정도 원가 잡으신다는 얘기인데 원가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냐면 인건비 들어가고 아마 인건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마케팅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만들려면 또 공장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공장에 부지 필요하고 그 안에 또 설비 필요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하다 보면은 이 소요 비용이 처음에 아마 이거 보통 제조업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이 정도 열대 생산하려면은 기본 한 3억에서 5억 정도 찍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가 실제로 이 스탠스로 나간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여기 좀 떨어져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자금 조달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창패나 초창패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를 어느 정도 좀 같이 병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투자 받기 힘드세요. 왜냐면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사실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그런 투자를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현물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은 대체로 대박을 칠 조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억, 2억 태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과 같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초기 투자로 왕창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로 단계별로 갖고 있는 내실을 다지면서 기술력을 계속 쌓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진짜 가시적으로 제대로 된 시제품이 나오고 완벽한 하나의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서 성장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야 돼요. 즉 뭐냐, 이런 종류의 모델들은 태생적으로 배고픈 스타트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헝그리하게 가야 돼요. 요즘 아니면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럴수록 기술은 유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일단은 최대한도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버티셔라. 그러면서 이 시제품 제작은 지금 웬만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뭐 3D 프린터 구성하는데 사실 부품 사고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제가 알아요. 한 1,000만 원 안쪽이면은 기본적인 테스트들은 다 할 수가 있고 그 안쪽에서 웬만하면 스스로 버티시다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뭐 예창패나 초창패 한번 타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데까지 하고 그 고도화 단계를 하는 시점부터 이제 테스트베드 설치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은 이런 그 B2B 모델을 계속 구축을 하고 그 시점쯤에 이제 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는 시제품 제작 쪽.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요비용 쪽 조금 재무구조 쪽 좀 만지셔야 되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일단 주요 진단사항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러고 식당하고 제과점을 얘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쪽은 제품을 구매한 쪽이 이쪽은 기계를 구매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명확하게 하세요. 그냥 우리는 일단 그 샵에다가 이거를 공급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부모들이 사는 어떤 그
그 비용을 논아갖겠다, 수익을 논아갖겠다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식당이나 제과점 같은 데는 그냥 그 기계를 놓는 장소를 대여받는 거, 대여하는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이쪽에다가 아예 그 구독 모델을 그냥 줘가지고 재료 판매를 해서 약간 자판기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과점이나 그런 데에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쓸 때 전혀 걱정 없을 정도로 퀄리티를 만들어가지고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거의 완제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실제로 1차적인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구독 모델이나 식당이나 제과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구매자층을 먼저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가치를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하는 형태의 디저트를 만들려면은 이 조건 변수 최적화가 생각보다 되게 골치 아파요. 이거 한 1년 걸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는 좀, 이게 완성이 되면 될수록 대표님의 아이템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얻기 전까지는 남들이 아유 저거 되겠어 하고 걱정만 하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건 변수 최적화를 하는 그 동안에는 정말 헝그리하게 정말 불쌍하게 사셔야 된다. 요걸 좀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자금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 사업진단 캠퍼스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도 방향성을 정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뷰를 매월 2편을 이제 선정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태까지 2편 들어왔고 한 편은 끝났으니까 나머지 한 편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번 주말쯤에 다시 한번 콘텐츠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별도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꿈나무 특강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앞부분에 어떤 아이템인지 소개하는 것만 맛보기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번 저번 강좌에서 얘기했는데요. 제 홈페이지 www.mnlab.com에 들어가 보셔서 창업 이야기 쪽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이 서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리뷰 이벤트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스스로 한번 써보면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제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되게 지도를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다들 공통점이 이게 한번 지도 받으면 되게 좋긴 좋은데 너무 어렵대요, 쓰기가 한 페이지도. 근데 이게 사실 나인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보단 그래도 좀 편하게 쓰라고 만든 건데도 부담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또 자가 진단 캔버스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건 제가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커리큘럼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